현금 수송차량 탈취 사건 범인 공개합니다. 범인은 전직 경찰 임모 씨입니다. 어떻게 했나? 임모 씨는 퇴직 후 재정난으로 인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며칠 전 도난당한 척 신고하고 직접 훔쳐 번호판 위조, 제복과 헬멧은 퇴직 신분으로 미리 확보, 협박 편지는 은행에 직접 보내 긴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9시 40분 출발을 미리 알고 교차로에서 대기했습니다. 적신호에 멈춘 순간 오토바이로 접근해 협박 전화 접수 폭발물 의심이라고 속였습니다. 트릭 상세 내용은 차 아래 확인하는 척하면서 연막탄을 터뜨림, 연기가 도로를 가득 채운 3분 동안 오토바이를 버리고 수송차 운전석으로 옮겨 탑니다. 직원들은 연기 때문에 운전석 쪽을 못 봄. 수송차를 몰고 가까운 골목으로 이동, 트렁크 열고 현금 옮김. 수송차에 불을 붙여 흔적 지우고 현금은 미리 준비한 다른 차량으로 옮겨 사라짐. 알리바이와 증거 은폐. 연기 속에서 오토바이를 현장에 버림. 직원들은 경찰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범인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불탄 수송차는 가까운 곳에 버려져 발견. 장갑 모자 신호탄은 미리 준비한 것. 짐은 안 남김. 오토바이를 일부러 현장에 남겨 경찰이 도망쳤다는 인상을 줌. 출동 기록 없음은 진짜 경찰 아니었기 때문. 결론. 은행 보안팀장과 정우석은 진짜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범인은 전직 경찰 임모 씨 1명. 동기는 퇴직 후 도박 빚 4억 원, 가족 부양 실패로 절박한 상태. 30억 원을 챙겨 해외 도주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실제 이 사건은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한 미제 사건입니다. 다음화로 넘어갑니다. 3월 18일 새벽 1시 24분 도심 외곽에 자리한 살인미술관은 이미 불이 꺼진 지 오래였다. 도시의 소음은 멀어졌고 유리벽 안에는 어둠과 그림들만 남아있었다. 경비실에는 2명이 근무 중이었다. 박진호 근무 6년차, 그리고 신입 경비 이도현.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낮고 건조한 소리였다. 박진호가 화면을 확인했다. 정문 앞에 2 남자가 서 있었다. 경찰 제복, 모자, 야광 패치. 한 명이 카메라를 향해 배지를 들어 보였다. 인근에서 차량 절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용의자가 담을 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내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정상 문을 열어줄 수 없다. 하지만 상황은 애매했다. 이 미술관은 담이 낮았고 주변은 주택가였다. 박진호는 몇 초간 망설였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정문이 열렸다. 1시 27분. 2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차분했다. 과하게 서두르지도 않았고 과하게 긴장하지도 않았다. 지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순간적으로 팔이 꺾였고 박진호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신입 경비도 저항 한번 못하고 묶였다. 2 사람은 지하 보관실에 옮겨졌다. 문은 잠겼다. 1시 32분. 이제 미술관에는 4명이 아니라 2명만 움직이고 있었다. CCTV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범인들은 전시실로 향했다. 그들은 작품을 고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가장 비싼 작품은 그대로였다. 보험 가치가 가장 높은 작품도 놔두었다. 대신 중간 규모의 작품 몇 점을 벽에서 떼어냈다. 프레임째 가져가지 않았다. 캔버스만 칼로 잘라냈다. 마치 미리 목록을 받은 사람처럼 움직였다. 25분. 그들은 전시실을 벗어나 지하 보관실로 향했다. 전시 중이 아닌 작품 보관 공간. 거기서 또 한 점이 사라졌다. 그 작품은 전시 목록에 없었다. 직원들만 아는 위치였다. 2시 48분. 범인들은 출입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걸린 시간 정확히 81분. 경비들은 여전히 지하에 묶여 있었다. 아침 7시. 출근한 큐레이터가 상황을 발견했다. 경비 2명은 무사했지만 13점의 작품이 사라졌다. 총 피해 추정가 4천억 원. 수사는 즉시 시작됐다. 경비 박진호는 진술했다. 배지를 봤습니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출동 기록을 조회했다. 그 시간 그 지역에 출동한 경찰은 없었다. CCTV를 분석했다. 범인들은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한 장면이 문제였다. 2시 14분. 한 남자가 그림을 들고 카메라를 잠깐 바라본다.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한 제스처였다.
또 하나 이상한 점. 경비는 왜 문을 열었을까? 규정은 명확했다. 야간에는 문을 열 수 없다. 그런데 박진호는 버튼을 눌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다른 점을 발견했다. 그날 낮, 박진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 번호는 기록에 없었다. 통화 시간 7초. 그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범인들이 가져간 13점 중 한 점은 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작품이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관장, 큐레이터 그리고 박진호뿐이었다. 수사는 내부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박진호의 통장에는 이상 거래가 없었다. 그의 동선도 깨끗했다. 며칠 뒤 언론은 역사상 최대 미술품 강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범인들은 돈을 노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 가장 비싼 작품을 놔두었을까? 왜 특정 작품만 가져갔을까? 왜 81분 동안 여유롭게 움직였을까? 그 질문이 정리되기도 전에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첫 번째로 조사받은 사람은 박진호였다. 야간 규정 위반. 확인 전화 없이 출입 허가.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대지를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통화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사건 당일 오후 경비실에 전화해도 통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통화. 7초. 짧지만 이상했다. 그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수석 큐레이터 김도윤이었다. 그는 도난 직후 가장 먼저 사라진 작품 목록을 정확히 맞춰냈다. 기자들이 묻기 전부터 어떤 작품이 사라졌는지 알고 있었다. 전시 동선상 눈에 띄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정보 중 하나는 일반 직원이 모를 내용이었다. 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작품 한 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관장, 큐레이터 그리고 박진호뿐이었다. 세 번째로 이름이 오른 사람은 관장 한수민이었다. 사건 다음날 오전 그는 언론 브리핑에서 지나치게 차분했다. 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중 한 점은 갱신 예정 상태였다. 관장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정말 몰랐을까? 마지막으로 보안 시스템 업체 팀장 최성훈이 조사됐다. 알람 기록은 정상. 그러나 특정 구역 감지 로그에 1분간의 공백이 있었다. 고장도 아니고 차단도 아니었다. 기록이 생성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현상은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이론상. 이제 미술관 안에는 4명의 용의자가 남았다. 문을 연 사람, 작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보험을 관리하는 사람,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 누구든 가능했다. 그리고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왜 가장 비싼 작품을 놔두었을까? 왜 특정 작품만 가져갔을까? 왜 81분 동안 여유롭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날 밤 정문을 열어준 사람은 정말 속은 걸까?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화 오프닝에 공개합니다.